네, 이 시간에는 이제 7장입니다. 중간을 우리 교재의 중간 정도를 넘어왔습니다. 이직 관리를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직 관리의 개념과 유형은 어떤 것인지 오늘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직의 개념과 유형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직이라고 하는 개념은요, 이직은 조직 구성원이 현재 소속된 조직을 떠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는 협의의 의미가 있죠. 이직을 할 때는 어떤 협의적인 어떤 조직으로부터 금전적 보상을 받는 개인이 자의로 조직에서 구성원 자격을 파기하고 떠나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인사 조직 관리에 대해서는 조직으로부터 금전적 보상을 받는 개인이 자의로 조직에서 구성원 자격을 파기하고 떠나는 것을 협의의 의미를 둔다. 이직에 대해서는요. 또 광의의 아주 폭넓은 의미에서는 조직 내부에서 외부로의 이동, 즉 이탈과 외부에서 내부로의 이동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을 우리가 이직이라고 이렇게 얘기한다. 그래서 이직의 유형은 아직 이직은 이제 주로 어떤 그 몇 가지에 의해서 분류가 됩니다. 예를 들면 의사결정 주체에 따른 분류가 되죠. 의사가 그러니까 자기 의사이냐 외적인 의사이느냐 또 다른 제3의 의사가 있느냐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자발적 이직이라고 하는 것은 종업원 자신의 자기 의지로 이직하는 경우는 이제 자발적 이직이라고 합니다. 전직, 다시 말하면 다른 회사로 옮기는 것, 그것을 이제 전직이라고 하는 거고요. 사직은 어때요? 개인적 사유 또는 개인적 사유인 이제 결혼을 한다든지 여성 같은 경우 임신을 한다는 등의 퇴직하는 의미, 이걸 이제 사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이제 자발적 의미에서 이직인 것이고, 만약에 이제 비자발적인 이직은 뭐예요? 종업원의 의사와 무관하게 조직에 의해서 강제되는 이직이에요. 우리가 이제 소위 얘기하면 내 의사와 관계없이 나는 이 회사에 조직에 남고 싶은데 무관하게 조직에 의해서 강제되는 이직. 이게 이제 우리가 예를 들면 정리해고, 또 징계해고라든지 정년퇴직 등이 이제 여기 포함되죠. 통제 가능성에 따른 분류도 있어요. 이제 뭐 비자발적인지 자발적인 이직인지 말고 통제 가능성에 따른 분류는 회피 가능 이직이라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사용자가 통제할 수 있는 요인, 즉 임금이라든지 근로조건 등으로 인한 이직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사용자가 통제할 수 있는 그 임금이나 근로조건 등으로서 인한 이직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회피 불가능한 이직이 또 있습니다. 사용자, 즉 종업원이 통제할 수 없는 요인이 있어요. 결혼을 한다든지 또는 질병이 있다든지 아니면 본의 아닌 사망 등으로 인해서 이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제 이직은 조직에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을 모두 미칠 수가 있죠. 효과적인 이직 관리를 통해서 유능한 인재의 이직을 최소화하려고 하고, 또한 조직의 경쟁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직이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그런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어떤 이직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다를 이자 직자죠. 그래서 다른 데로 이사할 이자가 됩니다. 이사할 이자, 그죠? 턴오버라고 얘기하고요. 턴오버. 조직의 구성원이 조직과 고용계약 관계를 청산하고
영구히 조직을 떠나는 것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이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직의 개념은 다시 얘기하면 고용관계를 청산하고 영구히 조직을 떠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는 이제 그 자발적 이직과 비자발적 이직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발적 이직 또 비자발적 이직 이 내용이 있어요. 자발적 이직은 턴오버, 그냥 일반적인 전직이죠. 회사를 이쪽 회사에서 다른 회사로 움직이는 것이다. 그래서 종업원 스스로 조직을 이직해서 새로운 직장으로 옮겨가는 것을 말한다. 이것을 전직이라고 얘기하고 개인이 지각하는 조직 가치가 실제 조직 가치와 불일치하거나 자기가 개인이 지각하는 거는 자기가 느끼고 경험한 것 그런 것의 조직 가치가 실제 조직 가치와 불일치하거나 부서 분위기에 불만족한 경우 대부분 종업원은 새로운 직업을 찾아서 이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회사 분위기가 별로 안 좋거나 어떤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이 안 됐을 경우에 턴오버 한다는 거죠. 전직을 한다고. 사직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인적인 이유, 예컨대 이러한 이유 등으로서 이제 사직은 이제 과거 여성 인력이 해당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지금은 그 추세가 감소되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파면, 해고, 일시 해고, 정년퇴직. 파면 해고는 이제 종업원의 불성실한 태도나 매우 낮은 업무 성과로 인해서 더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음을 조직이 종업원에게 알리는 것이다. 매우 강압적인 해고에 의한 의사결정이다. 파면 해고는 상당히 강압적이죠. 일시 해고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조직이 과다한 인력 충원으로 인력이 불필요할 경우 일시적으로 종업원을 해고하는 것이다. 만약 조직의 경영 상황이 호전되면 해고된 종업원을 다시 고용할 수 있다. 이렇게 비자발적인 이직은 이렇게 돼 있고 또 정년퇴직이야. 리타이어 되는 거죠. 리타이어먼트 되는 거. 종업원의 근무 시간 만료 건강을 고려해서 조직에서 종업원을 퇴임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고령자 고용촉진법에서 현재 우리 기업에 보편화되어 있는 국민의 수명의 연장과 고령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정년퇴직을 의미하는 거라서 이게 이제 전직과 사직, 판면해고 이런 것들은 이제 자발적이냐 비자발적이냐에 따라서 많이 그 의미가 좀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요거 치우고 근데 이직 관리에서 이제 순기능 이직과 역기능 이직이 있어요. 자, 순기능 이직과 역기능 이직은 이직이 조직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서 구분되는 개념입니다. 각각의 특징은 이제 이렇습니다. 예를 들면 순기능 이직과 역기능 이직. 그러니까 순기능적 이직, 펑셔널 턴오버라고 이제 펑셔널 턴오버인데요. 이게 순기능적 이직은 조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직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제 순기능적 이직이다. 그러니까 어떤 특징을 가지냐면 이렇죠. 이제 조직의 성과 향상에 기여를 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저성과자나 부적응자의 이직을 포함하고요. 조직 혁신과 변화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면 업무 수행 능력이 낮은 직원의 이직 같은 경우는 그런 상황이죠. 그 다음에 조직 문화에 적응을 하지 못하는 직원의 이직이 또 있죠. 그 다음에 비용 절감을 위한 자발적 명예퇴직이 있죠. 자발적인 명예퇴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순기능적, 즉 순기능적 이직의 효과로 조직의 생산성을 향상시켜주죠. 왜냐하면 서로 다 윈윈하는 것이 되고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의 유입 기회가 되고 그 다음에 조직 내에 긍정적인 경쟁 분위기를 조성하게 됩니다. 자, 이와 반대로 역기능 이직이 있어요. 역기능 이직은 조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직을 얘기합니다. 특징으로서는
그 조직의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죠. 주로 이제 핵심 인재나 고성과자의 이직을 포함하는 거죠. 예를 들면 거기에 핵심 인물이었는데 또는 성과자가 그 역량이 되게 컸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이직을 하게 되면 조직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조직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해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한 사람의 그 이직으로 인해서 조직에 어떤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핵심 기술을 보유한 엔지니어 같은 경우, 요거 핵심 기술을 보유한 엔지니어가 만약에 이직을 하면 그 팀은 정말 많이 힘들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너무 높은 성과를 내는 영업사원의 경우 이직은 그 매출에 또는 그 팀에 데미지를 주는 것이죠. 장기 근속한 중간 관리자의 이직. 장기 근속한 중간 관리자들은 정말 그 회사의 중추적인 역할을 많이 하죠. 그래서 장기 근속한 중간 관리자를 가능하면 물론 회사가 어려워져서 어떤 뭐 인건비 절감이라든지 그 사람을 통해서 다른 몇 사람을 더 채용할 수 있는 것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회사가 정상적인 궤도를 밟아 나갈 때 장기 근속한 중간 관리자를 내보내거나 이직을 시키는 것은 대단한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떤 그 역기능적 이직이다라고 생각하고요. 이게 여기에 이제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면 부정적 영향을 끼치죠. 조직의 지식과 경험에 대한 손실, 어떤 그 프로세스가 갑자기 없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 다음에 채용 및 교육 비용이 증가하게 되죠. 또 사람을 뽑아야 되고 또 교육을 그 사람 들어오면 그 장기 근속자나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교육을 더 많이 시켜야 되죠. 그럼 교육 비용이 증가하게 되죠. 또 남아있는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되죠. 저렇게 오래된 사람도 가는구나. 역시 뭐 이런 식으로 그 남아있는 나도 이제 저렇게 가겠구나. 그래서 사기가 저하됩니다. 고객 관계 및 서비스 품질이 저하돼요. 예를 들면은 이제 이런 얘기를 여기하고 우리가 이제 하고는 이직 관리하고는 좀 방향이 틀리지만 그래도 예시를 드린다면 예를 중국집을 경영하다가 주방장이 나가버리면요 그 자장면 맛과 이런 음식 맛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손님의 발걸음이 떨어지겠죠. 그런 류로 본다면 일반적인 회사에서도 고객관계, 이것도 하나의 고객관계는 맛이거든요. 서비스 품질도 맛이거든요. 근데 그러한 사람들이 나가게 돼서 고객관계가 좀 소원해진다든지 서비스 품질이 좀 저하된다 그러면 회사로서는 많은 그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래서 이런 관리 방안으로서는 순기능적 이직을 적절히 관리해서 조직 혁신의 기회로 활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공정한 성과 평가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역기능적 이직인 경우에는 핵심 인재 유지를 위한 보상 및 경력 개발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되죠. 그래서 너무 오래됐다고 그래서 물론 오래된 그 핵심 인재가 타성에 붙거나 매너리즘에 빠져서 회사에 영향을 못 미친다면 안 되겠죠. 그러나 보통 핵심 인재를 유지하기 위한 보상 및 경력 개발 프로그램을 운영시켜서 서로의 윈윈이 될 수 있는 그런 그 역기능적 이직을 막아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정기적인 직원 만족도 조사 및 개선 활동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사전에 많이 개선을 좀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효과적인 인재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됩니다. 오래 있거나 거기에 대해서 명장인 경우에는 정말 효과적인 인재거든요. 그런 관리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조직은 순기능적 이직과 역기능적 이직을 구분해서 관리를 해야 되고요. 이직이 조직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은 극대화하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사의 직원이 이직을 한다, 전직을 한다.
뭐 이랬을 때 순기능적 이직과 역기능적 이직이 있는데 적절히 관리해서 조직 혁신의 기회로 활용을 해야 되고요. 공정한 성과평가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이직하지 않도록 내부적인 관리가 철저히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기능적 이직과 역기능적 이직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직은 그 결과 조직의 미치는 따라서 순기능과 역기능 이직이 있다. 조직에 대한 개인평가 긍정적일 때, 긍정적은 또 부정적일 때, 그러니까 종업원의 잔류가 종업원의 해고다. 순기능적 이직과 역기능적 이직을 이렇게 이제 부정적인 거는 종업원의 역기능적 이직이고 순기능적 이직이다. 이렇게 설명했던 대로 간략하게 이렇게 여기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표를 한번 볼게요. 이직들의 결정 요인들을 보면 인구 통계적 변수로 보거나 직무 태도, 그다음에 직무 성과, 고용 안정 이렇게 네 가지로 보면요. 인구 통계적 변수는 나이하고 근속 변수, 그다음에 부용 가족의 특성, 호전적인 성향을 따르고요. 직무 태도는 직무 만족, 몰입, 또는 직무에 대한 내용들, 직무 성과에 대한 평가, 임금 증가, 해고 가능성에 대한 지각. 그래서 이런 것들을 관리를 해서 새로운 직장에 대한 탐색과 시작하려는 이직 의도 또는 바라는 직장에 대한 인식이라든가 고용시장에 대한 인식, 가족에 대한 인식들을 해서 이직과 전직을 한다. 그래서 이직의 결정 요인들은 이렇게 되어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8장으로 넘어갑니다. 8장. 이거 지우고 넘어갈게요. 이제 8장에는 교육 훈련을 어떻게 할 것인지, 회사의 교육 훈련이라는 건 상당히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교육 훈련은 교육 훈련을 통해서 여러 가지 지식이나 회사의 것들을 알 수 있지만 또 지금 조금 전에 배운 것처럼 이직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회사의 긍정적인 순기능적 역할을 담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또 교육 훈련은 조직 목표 달성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첫 번째로 종업원들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이나 기술, 능력을 향상시켜서 기업의 목표 달성에 기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적 자원을 개발해야 되는데, 인적 자원은 구성원들의 잠재력을 개발하고 그 역량을 향상시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회사에서는 그러한 것들을, 역량을 활용을 해서 회사의 발전에 도모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육훈련은 그러한 의의를 갖습니다. 다시 말하면 조직 목표 달성을 지원을 한다. 왜냐하면 종업원들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이라든지 기술, 능력을 향상시키고 기업의 목표 달성에 기여를 해야 되는 것이죠. 기업의 목표 달성은 교육훈련으로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인적 자원의 개발이다. 구성원들의 잠재력을 개발하고 역량을 향상시킨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조직 경쟁력을 강화시킨다. 구성원들의 능력 향상을 통해서 조직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입니다. 또 교육훈련의 목적은 변화에 대응하는 것이다. 기술 및 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직무 능력 요구에 대응합니다. 직무 수행 능력을 향상시킨다는 것은 현재 및 미래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개발합니다. 또 동기부여. 동기부여는 구성원들의 자기개발 욕구를 충족시키고 동기를 부여합니다. 이런 것을 위해서 교육 훈련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조직 문화의 형성이라고 하는데 공통된 가치관과 행동 양식을 교육해서 바람직한 조직 문화를 형성하게 되는데 이게 조직 문화를 형성시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경력 개발을 지원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구성원들의
장기적인 경력 개발을 지원해 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교육 훈련은 단순히 지식 전달을 넘어서 조직과 개인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 핵심적인 활동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래서 교육 훈련은 회사의 어떤 직무 능력 목표라든지 조직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는데 그리고 역량을 향상시켜서 기업의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곳에 교육 훈련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회사에 어떤 그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죠. 그래서 기업 여기 보시면 급변하는 산업사회에서 기업이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모든 종업원들이 소속 조직체의 유능한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교육 훈련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 지금 여기 이제 잘 안 보이는데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기업의 유지 발전이나 기업의 어떤 목표 달성이라든지 지식 향상이라든지 이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인재를 육성하고 발전시킨다든지 이러한 어떤 목적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다음에는 교육 훈련에 대한 그 선발 시험. 다시 말하면 교육 훈련 선발 시험의 그림에서 구분된 A, B, C, D 네 그룹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A라는 이 A라는 면은 선발 시험의 성과가 모두 높은 집단이고요. 그리고 교육 훈련의 선발 시험이죠. 근데 선발 B 구역은 선발 성적은 높지만 성과는 낮은 집단입니다. 성과는 이제 여기가 이제 성과가 되겠죠, 그죠? 여기가 성과가 되겠죠. 선발 시험의 성과 모두가 낮은 집단, 요거는요, 낮은 집단이에요. 그 다음에 선발 시험의 성적은 낮지만 성과는 높은 집단이 D라는 집단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집단을 통해서 교육훈련 선발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이런 A, B, C, D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요 네 집단이 형성하게 된다라는 거죠. A 집단, 여기가 이제 처음부터 12시부터 A 집단입니다. B 집단, C 집단, D 집단을 통해서 성적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C 같은 경우는 선발시험의 성과 모두가 낮은 집단이에요. 요거 C는요. 그래서 이것을 선발을 할 때 교육 훈련을 시계 방향으로 해서 4개의 4분면, 요 4개의 분면을 통해서 이렇게 교육 훈련 선발 시험으로 선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요 이제 A, B, C, D 4개의 집단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제 요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 B 양 집단에 속하는 사람들이 기업의 성원이 된다고 볼 때 A, B에 요거는 지금 되게 좋은 거죠. 그죠?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12시부터 이렇게 요 B까지 B 집단에 속하는 사람들에 대한 교육 훈련에 더 중점이 놓여질 것이다. 그죠? A가 제일 높은 거니까요. 그 다음에 D 집단에 속하는 사람들은 기회가 주어진다면 성공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자, 문제가 되는 건 이제 C 집단이죠. 이 C 집단의 경우는 취업이 거의 불가능한데 이런 사람들에 대한 교육 훈련은 기업 차원을 벗어나 국가적 차원에서 다루어야 할 것이다. 이 정도는 이제 기업에서는 뽑지 않겠죠, 그죠? 이 C 집단은 그래서 B 집단의 사람들이 주된 교육 훈련의 대상자라고 할 때 선발 기준 성적을 높이면 된다. A 집단의 경우는 선발 시험의 성과가 모두 높은 집단이고 B는 어때요? 선발 성적은 높지만 성과는 낮은 집단이고요. C는 두 개 다 낮아요. D는 선발 시험의 성적은 낮지만
성과는 높은 집단이다. 이렇게 해서 교육훈련의 필요성과 이런 것들을 좀 참고로 하셔서 A 집단과 B 집단, C 집단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자, 이제는 이제 9장으로 넘어갑니다. 9장. 경력을 개발한다. 경력 개발의 의미를 이 시간에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력 개발. 경력의 의미는 어떤 것인가? 경력의 의미는 캐리어인데요. 우리가 이제 경력 개발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력 개발의 정의로 볼까요? 그다음에 경력 개발은요, 개인이 자신의 직업 생활 전반에 걸쳐서 경력 목표를 설정을 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체계적으로 노력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이제 이는 단순히 승진이나 이직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전문성과 역량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는 포괄적인 활동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력 개발의 정의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개인의 전문성과 역량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킨다. 역량과 전문성과 역량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는 것. 그래서 포괄적인 활동을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력 개발의 주요 목적은 어떤 것인가요? 목적은요, 개인의 성장. 이제 주 목적이고요. 근데 직무 만족도 증가가 두 번째. 조직 기여도 향상이 세 번째.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장기적 고용 가능성을 확보를 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거기를 본다면 개인의 성장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지식과 기술의 지속적인 향상을 시키는 것이죠. 개인의. 근데 새로운 도전과 경험을 통한 자기 개발이라는 거고요. 네, 직무 만족도를 증가시키는 의미에서 경력을 개발하는데요. 자신의 적성과 흥미에 맞는 경로 탐색, 업무 성취감과 자아 실현의 기회를 제공하고, 조직 기여도 향상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역량 강화를 통한 조직 성과 증대, 즉 변화하는 비즈니스 환경에 대한 적응력을 향상시킨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장기적 고용 가능성에 대한 확보도 어떤 경력 개발을 시키는 하나의 목표라고 하겠죠. 그다음에 시장 가치가 있는 기술 경험을 축적을 하고 다양한 경력 기회에 대한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경력 개발의 주요 활동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자기의 분석입니다. 자신의 강점과 약점, 그 다음에 흥미, 가치관 등을 파악을 해서 목표를 설정합니다. 단기 및 장기 경력 목표를 수립하고 또 역량 개발을 해서 필요한 기술과 지식 습득을 위한 교육 및 훈련에 참여를 하고 네트워킹, 업계 인맥 형성 및 정보 교류를 해서 경로 탐색, 즉 다양한 직무 및 산업 분야에 대한 정보를 수집을 합니다. 그래서 경력 개발의 주요 활동은 또한 멘토링 코치가 있습니다. 경험자로부터의 조언과 지도받기, 경력 개발의 주요한 활동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이 경력 개발에 대한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그것을 어떻게 조금 더 활용 가치를 높일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어떤 기대 효과, 조직 구성원에 대한 기대 효과를 어떻게 가져야 되고 그 경력 활동, 경력을 어떻게 경력자들에 대한 프로그램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경력 개발에 대한 관계적 접근 방법은 경력 개발을 촉진하는 새로운 사고방식의 중요성을 다음 시간에는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시청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